그 아이는 그 이미 아이는 결혼해서 이미 서울로 갔다. 다시는 다시는 그 애를 찾지 마라. 군복을 입은 채 찾아온 그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찾아 버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 직전 그녀는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는 이유도 모른 채 30년을 살아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던 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내려진 형벌이라 믿으며 그 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은 채 작은 소도시에서 숨어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삶 속에 그가 다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문을 열고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홀로 산골에서 글을 쓰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더 열심히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1983년 봄 지방대학교 도서관 앞 벤치에서 희경은 처음으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4월의 어느 오후였죠. 두꺼운 전공 서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졸음을 참으며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시선이 문득 멈췄습니다. 벤치 맞은편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축구공을 차던 남학생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거든요. 키가 훤칠하고 웃음소리가 시원했습니다. 공을 차다가 넘어지면서도 박장대소하는 그 모습에 희경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책장을 넘기는 척하면서 자꾸만 그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21살 봄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두근거림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교양 수업 시간에 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희경 옆으로 누군가 슬쩍 자리를 잡았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그 사람이었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희경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감추려고 애써 교재만 들여다보았어요. 여기 앉아도 되죠?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물었고 희경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 학기 내내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으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필기 노트를 빌려주고 받는 사이였다가 어느새 수업이 끝나면 함께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죠. 그는 희경이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다는 걸 알고부터 항상 순한 맛으로 주문해 주었습니다. 이정식이요. 경영학과 83학번. 그가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을 때 희경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정식? 성이 이 씨였어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저도 이 씨예요. 이희경, 법학과 83학번. 정식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같은 성씨라니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본관이 어디세요? 희경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정식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전주요. 전주 이씨. 순간 희경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녀 역시 전주 이씨였거든요. 동성동본.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1980년대 초반 동성동본 간의 결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시선, 집안의 체면, 뿌리 깊은 관습까지 동성동본 커플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희경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집안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던 그 엄한 목소리가요.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네. 정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만
희경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날 밤 희경은 하숙집 좁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얇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정식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시원한 웃음소리, 수업 시간에 몰래 건네주던 사탕, 비 오는 날 자기 우산을 씌워주던 손. 왜 하필 같은 성이고 같은 본관인 걸까요? 수천 개의 성씨 중에 수백 개의 본관 중에 어째서 하필이면. 희경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학과 MT에서 술자리가 벌어졌을 때 친구들이 두 사람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둘 사귀는 거 아니야? 맨날 붙어 다니던데. 근데 둘 다 이씨잖아. 설마 동성동본? 누군가 장난스럽게 던진 말에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닥불 타는 소리만 탁탁 울렸어요. 정식은 담담하게 맥주잔을 들어 올렸고 희경은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뜯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친구들은 금세 다른 화제로 넘어갔지만 두 사람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MT가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쳐 잠든 늦은 밤이었어요. 희경아, 나 알아. 동성동본이 뭘 의미하는지. 창밖을 바라보던 희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식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난 포기 못하겠어. 그 한마디에 희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이 사람을 좋아해도 되는 걸까? 이 마음을 받아들여도 괜찮은 걸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셔. 희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 없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 소리만 울리던 그 차가운 식탁 풍경이요. 집안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셔. 동성동본이라는 걸 아시면 절대로 허락 안 하실 거야. 나를 죽여서라도 막으실 거야. 정식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버스의 흔들림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꼭 붙들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희경의 차가운 손끝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일단은 아무도 모르게 만나자. 졸업하고 나면 방법이 있을 거야.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어. 희경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죠.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그 밤, 버스 창문 너머로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희경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아버지가 모르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얼마나 길고 짙은지를, 그리고 그 그림자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을지를. 1983년 봄에 시작된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985 여름 정식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찾아온 피할 수 없는 이별이었어요. 입대 전날 밤 두 사람은 학교 뒷산 정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밤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희경은 정식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안 할게. 희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면서요. 정식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신 편지는 자주 쓸게. 매주. 희경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정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이. 그 온기를 평생 기억하겠다고 희경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정자 기둥에 새겨진 낙서들이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경은 논산 훈련소로 떠나는 정식을 버스터미널에서 배웅했습니다. 희경은 끝까지 울지 않았어요. 정식이 창가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었고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경은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고 정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식은 약속대로 매주 편지를 보내왔어요. 훈련소에서의 힘든 생활, 유격 훈련 때 산을 타던 이야기, 자대 배치 후 전우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매번 빠지지 않는 희경에 대한 그리움이 편지마다 가득했습니다. 편지 끝에는 항상 같은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제대하면 가장 먼저 널 보러 가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찾아가겠다고요. 희경도 매주 답장을 썼습니다. 본가에 내려온 이야기, 취업 준비하는 이야기, 친구들 소식, 계절이 바뀌는 풍경.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편지에 담지 못했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혹시나 편지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갈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대신 희경은 정식의 편지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할 때도 열지 않는 나무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밤마다 꺼내어 읽었어요. 손때 묻은 편지지의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정식의 얼굴을 떠올렸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입대 후 10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희경이 면접을 보러 간 사이 아버지가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닫으러 들어갔을 뿐인데 옷장 문틈으로 삐져나온 봉투 한 장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옷장을 열었고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빼곡히 들어 있었죠. 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정식, 전주 이씨, 동성동본.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멸하던 단어들이 딸의 비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관자놀이에 핏줄이 솟아오르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희경이 면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편지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희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희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동성동본이라며, 전주 이씨라며. 아버지가 편지 한 장을 집어들고 구겼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희경의 가슴을 찢는 것 같았어요. 정식이 밤새워 쓴 편지가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뭉개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에 토를 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울음소리만 새어나왔어요. 희경은 그날 밤새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정식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도록 울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밥상머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집안 체면, 조상님 욕보이는 일, 동네 망신. 숟가락을 놓으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라는 눈빛을 보냈죠. 희경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결국 희경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우리 그만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줘. 너를 만난 건 실수였어. 단 몇 줄의 차가운 문장.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희경은 끝까지 썼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봉투를 붙이는 손이 천근만 근 무거웠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난 후 희경은 한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졌죠.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희경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사랑을 죽인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고. 정식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희경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희경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식은 그 차가운 편지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는 군복 주머니에 그 편지를 넣고 다니며 매일 밤 꺼내 읽었습니다. 글씨가 닳아 흐릿해질 때까지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제대하면 직접 찾아가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편지 마지막에 적었던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거든요. 제대하면 가장 먼저 널 보러 가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이라고요. 정식의 제대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87년 11월 희경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입대할 때 정식이 말했던 날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2년 8개월.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경에게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정식이 제대하면 분명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편지를 받고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희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희경을 마루로 불렀습니다. 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남자의 맞선 사진이었어요. 강민창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집안도 반듯하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부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희경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가슴이 전혀 뛰지 않았습니다. 정식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설렘 같은 건 조금도 없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 준비해라. 아버지는 그 말만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희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만 숙였죠. 어머니가 부엌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희경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맞선 날 희경은 어머니가 골라준 연분홍 블라우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헬쑥해 보였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죠.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난 민창은 사진보다 키가 컸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솜씨가 능숙했고 희경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희경 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창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 나이에 맞선을 보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희경 씨를 보니 마음에 듭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경은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식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훈련소로 떠나던 날 버스 창문 너머로 손 흔들던 그 모습이요. 맞선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냐? 나쁘지 않았어요. 희경은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주에 두 번째 만남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민창은 매번 정중했고 희경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어요. 선물도 과하지 않게, 대화도 강요하지 않게. 어쩌면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희경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희경은 달력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정식의 제대 예정 날짜가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대하면 틀림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마주하면 희경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흔들릴 것 같았어요. 아니, 분명히 흔들릴 거였습니다. 희경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민창 씨와 결혼할게요. 최대한 빨리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빨리 날 잡으마. 희경은 일부러 서둘렀습니다. 정식이 제대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그래야 그를 다시 만나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짓는 기분이었지만 희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2월 초, 정식 제대 일주일 전으로 잡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양가 친척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희경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신부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입술을 억지로 올려보았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희경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례사도, 축가도, 하객들의 박수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몽롱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객석 뒤편에서 움직이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희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군복을 입은 청년 하나가 예식장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정식은 아니었습니다. 민창의 친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복을 본 순간 희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객들은 감동의 눈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희경만이 알고 있었죠. 이 눈물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정식이 제대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희경의 본가를 찾아갔어요. 대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희경의 아버지였죠. 정식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이라고 합니다. 희경 씨 계십니까? 아버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정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희경이는 없다. 이미 결혼해서 서울로 갔어. 정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지만 아버지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결혼했다고. 서울로 갔다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대문이 쿵 닫혔고 정식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식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희경이 보낸 차가운 편지가 떠올랐거든요. 결국 그게 진심이었구나.
자신을 버린 거였구나. 정식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와 개입으로 희경이 이별을 선택했고 그가 제대하기 전 흔들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서둘러 결혼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오해한 채 영영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창의 집은 강남의 신축 아파트였어요. 25평짜리 넓은 공간에 새 가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신혼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희경에게 그곳은 처음부터 낯설기만 했어요. 하얀 벽지, 반짝이는 마룻바닥, 커다란 창문.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했지만 집안 공기는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발코니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풍경도 희경에게는 그저 낯선 회색빛일 뿐이었어요. 결혼 초기 민창은 다정한 남편처럼 보였어요. 퇴근길에 꽃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이면 외식을 시켜주기도 했죠. 희경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사람과 잘 살아보자고. 정식은 이제 과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텅 빈 공간이 있었어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요. 밤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정식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문제는 3개월쯤 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창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희경이 친구와 통화를 하면 누구냐고 물었고 외출을 하면 어디 갔다 왔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희경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신혼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민창은 집 전화기 옆에 작은 수첩을 두기 시작했어요. 누가 전화했는지, 몇 분 동안 통화했는지 적어두라고 했죠. 희경이 불편하다고 말하자 민창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당신이 믿음을 안 주니까 그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이 희경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희경은 처음으로 이 결혼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온 것 같았어요. 반년이 지나자 민창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어요. 희경의 외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미리 허락을 받아야 했고 친정에 전화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죠. 희경은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넓은 아파트가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조차 갇힌 새 장 사이로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첫 번째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민창이 퇴근 후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희경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창은 국이 식었다며 상을 밀쳤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희경이 놀라 일어서며 소리를 지르자 순간 민창의 손바닥이 뺨을 때렸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희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민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눈앞에 남자가 맞선 때 보았던 그 점잖은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술을 너무 마셨어. 민창이 금세 태도를 바꿔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희경의 손을 잡으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희경은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실수였다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날이면 어김없이 희경에게 손을 댔어요. 처음엔 뺨을 때리더니 나중에는 밀치고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팔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매번 다음 날이면 무릎을 꿇고 사과했죠. 꽃을 사오고 선물을 사오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희경은 그 패턴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과와 폭력, 사과와 폭력.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 같았어요. 친정에 전화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혼하면 집안 망신이라고 할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희경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친구 한 명 없었고 이웃들과도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죠. 밤마다 희경은 화장실에 틀어박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뺨에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죠. 25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댁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희경은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 벌이야. 정식이를 버린 벌.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이혼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1980년대 이혼녀는 낙인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친정 식구들의 한숨, 재취업의 어려움.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부부싸움으로 치부될 게 뻔했습니다. 희경은 그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차라리 맞으면서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자신을 속였습니다. 어느 날 밤 희경은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창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안방을 바라보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을 없애버릴까? 아니면 나를 없애버릴까? 어두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거든요. 희경은 싱크대에 기대어 주저앉으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시원한 웃음소리,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 지금 그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나를 잊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원망하고 있을까요? 희경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이 삶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어요. 희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민창이 회식이 있다며 나간 지 벌써 5시간이 넘었거든요.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폭력이 따랐기에 희경의 몸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창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구두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였죠. 희경은 재빨리 물을 떠다 내밀었어요. 하지만 민창은 그 컵을 손으로 쳐냈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희경의 치마를 적셨죠. 뭘 쳐다봐. 민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희경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날은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는 걸 그동안의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민창의 분노가 평소와 다르게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어요. 너 오늘 누구한테 전화했어? 민창이 희경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면서 희경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창은 희경을 거실 바닥에 밀쳤습니다. 희경의 등이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민창은 탁자 위에 있던 유리 화병을 집어들었어요. 결혼 축하 선물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희경의 눈이 커졌어요. 안 돼요, 제발. 희경이 두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화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희경의 팔과 얼굴에 상처를 냈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피었습니다. 희경은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다가 손바닥에 묻은 붉은색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창은 그 비명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다가왔어요. 희경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피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에 희경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민창의 숨결에서 독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희경은 공포에 질려 몸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그때 민창의 발이 희경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희경은 바닥에 쓰러지며 웅크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창이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희경은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이 아팠고 피가 마루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짚고 일어나려는데 손바닥에 유리 파편이 박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신경을 찔렀지만 희경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희경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죠. 입술이 터져 있었고 왼쪽 눈 아래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어요. 오늘 도망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희경은 민창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을 여유도 없었어요. 맨발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폭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매서운 추위가 상처난 얼굴을 파고들었지만 희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차가운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발바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죠. 거리로 나온 희경은 파출소를 향해 뛰었습니다. 눈밭을 맨발로 걷는 동안 발이 시리다 못해 감각이 없어졌어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당직 경찰관이 놀란 눈으로 희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때려서. 희경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부부싸움은 집에서 해결하시는 게. 그 말에 희경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희경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친정 전화번호를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마지못해 전화를 걸어주었고 새벽 2시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희경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죠. 아버지는 분노했어요. 이혼은 집안 망신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머니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죽게 놔둘 거예요? 저 얼굴 좀 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희경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민창은 처음에 이혼을 거부하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희경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희경이 병원 진단서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자 결국 합의했어요. 1988년 가을, 희경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쓸쓸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다녔고 친척들은 대놓고 한숨을 쉬었죠. 아버지는 희경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희경은 친정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어요.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 폭설의 밤이 떠올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상처뿐인 자유였지만 그래도 희경은 살아남았습니다. 이혼 후 본가에서 보낸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희경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러웠어요. 장을 보러 나가면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죠. 저 집 딸 이혼했다더라. 맞고 살다가 도망 나왔다더라. 희경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신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사설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였어요. 희경은 멍하니 그 공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질 거야. 새로운 데서 다시 새 출발해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희경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희경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도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유일한 탈출구 같기도 했어요. 며칠을 뒤척이다가 결국 이력서를 썼습니다. 법학과 졸업이었지만 대학 시절 사서 자격증 과정을 수료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후 희경은 기차를 타고 작은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고향의 익숙한 거리도 멀어져 갔습니다. 농가 밭이 펼쳐지고 작은 마을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죠. 희경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시청 옆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래된 2층짜리 벽돌 건물이었는데 군데군데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죠. 희경은 처음 그 건물을 보는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화려하지도 번잡하지도 않은 조용한 곳,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 유리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서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과 반납을 처리하고 가끔 찾아오는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일이었죠. 희경은 그 반복적인 일상이 좋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책 등에 붙은 번호를 확인하고 제자리에 꽂는 시간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거든요. 책 냄새가 가득한 서가 사이를 걸으며 희경은 조금씩 숨을 쉬는 법을 다시 배워나갔습니다. 도서관 근처 작은 집을 얻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희경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죠.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오는 저녁이면 희경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멍하니 앉아 있곤 했어요. 외롭지 않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를 지를 일도 유리 파편이 날아올 일도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희경은 여전히 같은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죠. 하지만 생활은 변함없이 조용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책을 정리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혼자 밥을 먹고 잠드는 일상. 그 루틴이 희경의 삶 전부가 되어갔습니다. 대학 동창들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지만 희경은 대부분 피했어요. 안부를 물으면 잘 지낸다고만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동창회 모임 연락이 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근황을 나누는 것이 두려웠어요. 결혼했냐는 질문, 아이는 있냐는 질문,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희경이 40이 막 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어머니가 3년 뒤에 뒤를 따랐어요. 장례식장에서 희경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와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고 어머니와는 마지막에 손이라도 잡아드렸지만 평생 가슴에 품었던 말들은 끝내 꺼내지 못했죠. 여동생 부부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희경은 멍하니 그림자처럼 서 있기만 했어요. 여동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희경은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동생의 걱정을 피해 상주석 구석에 앉았죠. 장례가 끝난 후 희경은 다시 소도시로 돌아왔어요. 빈집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희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었죠. 그날 밤 눈이 내렸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희경은 오래전 그 폭설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함께했던 대학 시절, 손을 잡고 걸었던 캠퍼스 길, 이별 전날 밤 정자에서 나누었던 온기. 20해가 넘도록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희경은 그를 찾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라고 자신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단정지었습니다. 희경은 창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증을 확인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 평범하고 공허한 일상이요. 어느 가을 희경은 54살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27년이 지났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죠.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서가를 정리하고 같은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희경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그해 9월 직장에서 받는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희경은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어요. 해마다 받는 검진이었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방 초음파 항목 옆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밀 검사 요망. 희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넓은 대기실에서 혼자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희경은 이상하게 덤덤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검사를 받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유방암입니다. 2기에서 3기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경은 멍하니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듣던 단어 같았죠.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다시 오시겠어요? 보호자요? 희경은 되물었어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희경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들을게요. 괜찮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희경은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손에 들린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어요. 참 어이없는 웃음이었죠. 평생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10월 말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었어요. 희경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칸이 비어 있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여동생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언니가 수술 받게 됐어. 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 무슨 수술인데? 그냥 작은 거야.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희경은 최대한 덤덤하게 말했지만 여동생은 당장 오겠다고 했어요. 희경은 괜찮다고 정말 별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여동생은 듣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희경은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여동생이 침대 옆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희경은 힘없이 손을 들어 여동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나 안 죽어.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희경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주사를 맞았어요. 처음 몇 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거듭될수록 부작용이 심해졌어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입안에는 계속 금속 맛이 났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죽도 못 넘겼어요. 체중이 빠지면서 뺨이 푹 꺼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베개 위에 한 웅큼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희경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졌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점점 드러나는 두피를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늙고 병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희경은 모자를 사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병원에 갈 때도 항상 모자를 눌러 썼어요. 아무도 자신의 병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실에서 보내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럴 때면 이상하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를 걸었던 기억, 정식과 손을 잡고 앉았던 뒷산 정자, 이별 편지를 쓰며 떨어뜨렸던 눈물. 30년도 더 된 일인데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희경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맨 뒷장에는 정식의 이름과 오래된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졸업 앨범에서 베껴 적어둔 것이었죠. 희경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잉크가 발에서 흐릿해진 글씨였지만 한자 한자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이별한 그 사람. 하지만 전화기를 집어드는 것은 차마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자격으로 연락을 한다는 건지. 자신이 먼저 차갑게 버린 사람인데. 희경은 수첩을 덮고 베개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며칠 뒤 희경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통장과 보험 서류를 정리하고 오래된 사진들을 앨범에 끼워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었죠. 여동생에게 맡길 것들을 따로 모아두면서 희경은 담담하게 중얼거렸어요.
정리할 것도 별로 없네. 너무 단촐한 인생이었나? 이 정도면 됐지 뭐.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희경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정식의 얼굴이 어른거렸지만 희경은 그 얼굴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희경의 여동생 희정은 언니의 병세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언니는 더 여위어 갔고 눈빛에서는 점점 생기가 사라졌어요. 병원에 면회를 갈 때마다 희정은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언니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거든요. 어느 날 희정은 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어요. 무심코 펼쳐보았는데 맨 뒷장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식? 그리고 그 아래 오래된 전화번호. 희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30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희정이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 언니가 대학에서 사귀던 남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동성동본이라 아버지가 반대한다던 그 사람. 언니가 울면서 이별 편지를 쓰던 밤, 희정은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언니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죽여 울던 그 모습이요. 희정은 수첩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니가 이 연락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30년이 넘도록 버리지 못하고 간직한 것은 그만큼 잊지 못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손가락으로 바른 글씨를 쓰다듬으며 희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언니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하지만 언니의 병세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뒤로 희정은 결심을 굳혔어요. 언니가 가기 전에 후회 없이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설령 잘못된 선택이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희정은 오래된 동창의 연락망을 뒤졌어요. 언니 대학 동기들 중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정식의 현재 연락처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정식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희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사람도 외로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걸기 전날 밤 희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 만에 갑자기 연락하는 게 실례가 아닐까? 정식 씨가 화를 내면 어쩌지? 하지만 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용기가 생겼어요.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오후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혹시 이정식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희정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이희경 씨 동생이에요. 이희정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정은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희경이요? 정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정은 그 떨림에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언니를 잊지 못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언니가 지금 많이 아파요. 암이에요. 희정은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기 판정을 받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언니가 평생 못 잊은 사람이 정식 씨라는 걸 저는 알아요. 30년 전부터요.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식이 무언가를 삼키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제대하고 찾아갔었어요. 본가로요. 정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결혼해서 서울로 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희경이가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희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손에 들린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결혼도 하려고 해봤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항상 희경이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와 정식 씨가 서로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때문에 엇갈린 거였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정식 씨, 언니는 정식 씨가 자기를 원망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먼저 버렸으니까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아파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희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언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정은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정식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희정은 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주소를 불러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희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한 건지 아직 확신이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식은 타지에서 야간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30년 전 기억을 떠올렸어요. 희경의 본가 앞에서 들었던 그 말. 결혼해서 서울로 갔다는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아온 것이 너무나 허망했거든요. 버스가 밤길을 달리는 동안 정식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희경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21살 때 처음 만났던 그 웃음, 이별 전날 밤 손을 잡았던 그 온기.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중년이 되었겠지만 정식에게 희경은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항암 치료 후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경은 간호사인 줄 알고 들어오라고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되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중년 남자. 키는 여전히 훤칠했고 어깨는 조금 구부정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정식이었습니다. 희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꿈인가 싶어서 눈을 깜빡였어요. 하지만 정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희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이에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그 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희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정식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동생한테 연락받았어. 정식의 목소리도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희정이가 연락을 했구나. 그 사실을 알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요. 이런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희경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진 모습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나갈 데 없어. 여기 있을 거야. 희경은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정식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대하고 본가 찾아갔었어요. 아버님이 이미 결혼해서 서울 갔다고 하셨어. 희경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식을 바라보았어요. 정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 그 편지 받고도 포기 못해서 찾아갔는데 이미 결혼했다는 말 듣고 돌아섰어. 30년 동안 원망했어. 왜 나를 버렸냐고. 희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아온 것이 너무나 허망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희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나는 당신이 내 편지 받고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찾아오지 않아서, 연락도 없어서, 내가 먼저 버렸으니까 원망받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희경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왔어요. 정식이 손을 뻗어 희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정식은 꼭 쥐었어요. 그 손끝에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버님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였어.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정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경은 그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난 지금 이런 꼴이에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동정이 아니야. 정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30년을 이미 당신 없이 살았어. 결혼도 하려고 해봤지만 오래 못 갔어요. 마음속엔 항상 당신이 있었으니까. 아무도 그런 나를 견디지 못하더라고. 이제 와서 동정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희경은 정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거짓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30년 전 버스 안에서 손을 잡아주던 그때와 같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희경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땐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한테 차갑게 편지 쓰고 도망쳤어요. 평생 후회했어요. 하루도 당신을 안 잊은 날이 없었어요. 정식은 아무 말 없이 희경을 안아주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희경은 정식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지만 정식은 묵묵히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희경이 정식을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나 얼마 못 살아요.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희경의 손을 다시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 함께 있고 싶어. 30년 못 만난 시간 돌려받을 순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곁에 있고 싶어. 끝까지. 희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식의 눈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힘도 거절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혼자 죽는 게 무서웠어요. 30년 만에 다시 잡은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고마워요. 찾아와줘서. 희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식은 그 말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이별 끝에 마침내 다시 만난 두 사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회한 다음 날부터 정식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등록을 하고 매일 희경의 곁을 지켰어요. 간호사들이 보호자분이시냐고 물으면 정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 사람 보호자입니다. 희경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 전에는 이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곁에 있게 되었으니까요. 늦었지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부작용은 점점 심해졌어요. 밤마다 구토가 나고 온몸이 쑤시고 열이 오르내렸습니다. 희경이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정식은 등을 쓸어주고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어요. 새벽 2시에 깨어나 물을 찾을 때도 정식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희경이 편하게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죠. 나 때문에 잠 못 잤지? 희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자면 나도 자. 걱정 마. 정식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구석에 놓인 접이식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희경을 돌보았거든요. 희경은 미안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정식은 아무렇지 않은 듯 물컵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희경이 거울을 보다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민머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군데군데 솜털만 남은 두피가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희경은 한참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정식이 다가와 조용히 희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예뻐. 거짓말. 희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정식은 진지했어요. 진짜야. 나한테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뻐. 정식은 옷장에서 새 모자를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면 소재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모자였어요. 병원 앞 가게에서 몰래 사두었던 것이었죠. 정식이 조심스럽게 희경의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희경은 거울을 보며 손으로 모자를 만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희경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밥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의사는 정식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식은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켰죠. 하지만 병실로 돌아가서는 언제나 밝은 얼굴을 지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던데 휠체어 타고 정원 나가볼까? 정식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희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어.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럼 여기서 같이 있자. 정식은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희경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겨울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침묵 속에서도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희경은 침대에서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희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래전 폭설의 밤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맨발로 눈밭을 뛰어다녔던 기억, 그리고 30년을 혼자 보낸 시간들. 정식아. 희경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식은 웃으며 희경의 손을 꼭 쥐었어요. 희경은 정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깊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대학 시절 처음 만났을 때 그 시원한 웃음을 짓던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끝까지 있어줘서.
희경이 힘겹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식은 아무 말 없이 희경의 손을 입술에 가져가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정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어요. 그날 밤 정식은 희경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접이식 침대를 희경의 침대 바로 옆으로 끌어다 놓고 손을 잡은 채 잠들었어요. 희경도 그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정식은 희경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서 희경을 바라보았어요. 희경은 눈을 감은 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이 잠든 것처럼요. 정식은 희경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놓았어요. 정식은 희경의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려 겨우 다시 잡은 손이었거든요.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완성된 사랑이었어요. 정식은 희경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잘 가. 다음에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창밖으로 눈이 여전히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폭설의 밤과는 달리 이 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희경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준 사람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동성동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비극은 30년의 세월을 돌아 눈 내리는 아침에 조용히 끝을 맺었어요. 정식은 희경의 손을 꼭 쥔 채 동이 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대의 아픔이 담겨 있는 그 시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애틋했던 첫사랑을 끄집어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